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박주은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유로존의 붕괴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유럽 분절화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분절화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죠.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황 때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혹은 금리를 내려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호황 때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출해내야 되죠. 하지만 유로존처럼 많은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쓴다면 호불항에 맞는 유동성 조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호황이라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는 불황이라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면 ECB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분절화라는 말은 금융시장이 따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쓰이는데요. 특히 불황이 심각해지거나 혹은 시장의 위기가 커지는 시기에 이 분절화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태양이 뜨거워지기만 하거나 차가워지기만 한다면 지구는 어찌 됐을까요? 불지옥이나 얼음지옥 둘 중에 하나겠죠. 다행히도 태양은 흑점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데요. 그 바람에 지구도 안전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해지기만 하거나 혹은 약해지기만 한다면 둘 다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국제 유동성이 커지면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결국 기축통화의 권력을 잃게 되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국제 수지를 흑자로 만들면 달러의 가치와 신뢰도는 높아지겠지만 국제 유동성이 작아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위기가 돌출되게 되죠. 이걸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은 트리핀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달러의 강세와 약세 전략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 이럴 때마다 국제 정세는 매우 심각한 변동을 겪어왔죠. 이른바 불황의 10년 주기설의 근간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운용하는 만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번에도 75베이스 포인트 두 번이나 인상을 했죠. 그 바람에 유로존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게 됐습니다. ECB에서는 즉각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TPI, 즉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티튜션이라는 전달 보호기구라는 이름의 분절화 방지 정책을 발표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유럽의 분절화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방어하자는 차원에서 TPI가 발표된 거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TPI는 FOMC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급조된 느낌이 물씬 풍기죠.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너무도 많은 모호성이 보입니다. 우선 TPI의 가동 조건부터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당하고 무질서한 시장 역학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이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천재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에 나오는 이 양자 역학적으로 인버전된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게다가 ECB는 무제한적 채권 매입을 위한 조건도 명시해뒀는데 이것도 전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EU의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재정과 부채가 지속 가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이 건전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알기로 해당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EU의 규율을 준수하려면 일단 재정 적자를 그 나라의 GDP 대비 3% 이내로 맞춰야 되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심지어 모범생인 독일마저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70%나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관련 정책이 건전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모순덩어리죠.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재정이 건전한가요? 만약에 건전하지 않다면 분절화 방지 정책에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배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들을 빼면 분절화 방지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분절화 방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탈리아의 국채 스프레드는 오히려 230베이스 포인트까지 상승했었고 유로화의 상승마저 매우 제한적이었다면 시장이 분절화 방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TPI의 실효성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TPI의 사전적 의무와 더불어서 향후 유럽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만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유로존의 탄생 비화부터 좀 설명드리죠. 유럽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 유럽에서는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을 했죠. 유로화를 자국의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를 우리는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로화가 막 유럽의 통화로 통용되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에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미국의 초대형 IB가 그리스에 통화했던 드라크마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대규모 스왑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의심스럽냐고요? 자, 이제 곧 유로화가 시작되면 드라크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통화였어요. 휴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미국의 초대형 IB가 어쩌자고 달러와 드라크마를 교환했을까요? 박물관에 모셔두려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리스는 부채가 많았어요. 하지만 스왑 거래를 통해서 얻은 달러로 부채를 탕감해버렸기 때문에 매우 우량한 재정 구조를 가진 나라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그리스의 선진국 놀이는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2011년도에 분식을 고백하고는 곧장 유럽 재정 위기에 불씨가 되고 맙니다. 당시 유로존의 구성국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리스가 부도 위에 처했다라는 점보다도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라는 점이 더욱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리스를 유로존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싶어도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가 부도가 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었죠. 유로화를 쓰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부의 축척을 유로화로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유로화는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유로존 구성국가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유로 집행부에서는 그리스를 도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드라기 전 ECB 총재 등의 활약으로 수많은 지원기구가 고안되었고 결국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극적으로 봉합되었죠. 하지만 남유럽에는 커다란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포퓰리즘 정부가 힘을 얻게 됐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는요, 더 이상 남유럽에서 GDP의 60% 이내로 국가부채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키는 나라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규정에 대한 구속력도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제재를 당하지도 않았겠지만 오히려 재정을 마구 쓰고 위험해질수록 결국 더 유리해지는 구조다라는 것을 모두가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북유럽의 부국들이 돕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됐고 설령 북유럽이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찍어서 메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로화는 약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위기 이전에 유로당 1.2달러였던 것이 1달러까지 하락했다면 부채는 실제로 20%가 탕감된 거죠. 1억 원의 빚을 진 국가는 실질적으로 8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의 60% 이내로 부채 규모를 가져가야 된다는 유로 안정 성장을 위한 규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2%였는데요. 지금은 그때부터 더 악화돼서 151%가 됐습니다. 유로존에서 고부채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이 90%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문제국이었던 그리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재정 위기 당시 GDP 대비 162%였던 국가 부채가 현재는 193%까지 확대돼서 여전히 남유럽 최대 문제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 그래도 GDP 대비 73.5%로 그나마 좀 건실한 쪽에 속했던 스페인마저도 지금은 118%로 껑충 뛰어 있죠. 결국 자격이 안 되었던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옴으로써 남유럽 전체를 흥청망청하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 북유럽 쪽에서는 고민이 커지겠죠.
정말 성질 같으면 당장이라도 유로존을 깨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이 열심히 축적했던 부를 한 방에 날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지하자니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남유럽을 지원해야 되고요. 살살 달래서 유로존을 유지하려고 해도 남유럽에 빌려준 채권은 유로화의 가치 하락에 맞춰서 마구마구 하락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꺼낸 방법이 TPI였던 거예요. 그럼 TPI에는 어떤 묘책이 들어있을까요? 위기에서 구하고 또 유럽의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던가 혹은 돈 찍어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 유럽의 재정위기 때 있었던 PPP,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OMT 같은 것들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얻은 세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로존에는 국가 재정이 통합되지 못했어요. 세금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정부가 알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 ESM처럼 각 나라에서 출연한 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책에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일단 ESM 방식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돈을 모아서 쓰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지 않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적절한 구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로 집행위에서 기금을 조성하려면 유로존을 구성하는 그 많은 나라들이 돈을 공평하게 출연해야 되는데 그 공평한 수준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거 재정위기 때에는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를 독일이 출연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독일도 재정이 녹록치 않아요. 러시아에 대한 수출길은 막혔고 반대로 해외로부터 사오는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에 1990년 통독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ECB 차원에서의 지원만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도 물가 급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것은 유로화의 폭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TPI, 즉 전달 보호기구였습니다. 분절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국채금리가 치솟게 되면 무한정 매입하겠다라는 점은 과거 OMT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 이번 TPI는 금리를 급하게 올린다라는 점이 다르죠. 이를 다른 말로는 불태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terilization policy라고 합니다. 이 sterilizations이 불임 시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제거했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일반적으로 외자에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외자가 그대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로 발행을 해서 바꾸어서 유통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그럼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인플레를 막으려면 통화 안정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금리를 올려서 유통 물량을 또다시 말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불태화 정책입니다. TPI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찍어서 이탈리아 국채를 매수하자.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고 물가가 오르겠죠.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시중 유동성을 말리자는 차원의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병행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무한대 국채 매수로 이탈리아의 부도를 막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방어한다. 그런 취지가 이번 TPI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이 불태화 전략에도 단점은 있어요. 금리가 일단 인상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이죠. TPI가 실시되면 일단 남유럽의 줄부도는 피할 수가 있겠지만 유럽은 고비용 구조의 고질적인 숙제가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커지면 다시 궁핍해지죠. 결국 ECB는 또다시 TPI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TPI 역시 단기적 처방일 뿐 유로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리해보죠. 남유럽의 분절화는 초기 유로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실했던 그리스가 편입된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분식을 고백한 그리스는 구제를 받았고 재정 위기는 어떻게 봉합됐지만
남유럽 전체를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는 부작용을 잉태하고 말았죠. 남유럽은 국가 재정을 쓰면 쓸수록 부채가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들은 재정의 안정화 같은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얼마 전 드라기 총재가 이끌던 이탈리아 연정이 붕괴된 이유도 결국 주세페 콘테 오송운당 수장이 26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정책마저도 적다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남유럽의 포퓰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꽃놀이패를 가진 겁니다. 흥청망청 쓰면 국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공동체 구성원들 중 누구 하나라도 대신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만약 독일과 같은 북유럽의 부국들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결국 돈을 찍어내서 떼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유로화의 가치가 절하된다면 하락하는 만큼 부채는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리티까지 하락한 유로화의 약세가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야 주겠지만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남유럽과 북유럽의 분절화는 사실상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분절화를 멈추려면 연준이 과거의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가야만 되는데요. 최근 제롬 파월은 유가가 좀 하락한다거나 물가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연준이 행동이 무뎌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다시 금리가 75베이스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이제 미국의 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금리는 더 인상될 것이고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순한 경기 침체라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한다면 이미 바닥에 도달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초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시작됐죠. 또 채권에서도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행동들은 이제 지수가 침체를 감안한 바닥에 왔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저 역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자동차와 IT 위주의 대형주 몇 개를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여전히 남유럽이나 중국 등 이 덩치가 큰 나라들에게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매일매일 살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여 매우 빠른 속도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솟구치기 시작한다거나 혹은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500베이스 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이제 시스템 위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방문한 파트너께선 위기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국민으로부터 얻은 세금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고 하시며 어느 것이든 유로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중립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전히 남유럽이나 중국 등에게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매일 살펴보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